안녕하세요. 별이 속삭입니다. 오늘은 루이자 메이 올콧의 가면 뒤에서 또는 여자의 힘 3장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적한 시골에 자리한 저택 코번트리 가문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집안의 어머니인 코번트리 부인, 그리고 장남이자 젊은 가장인, 늘 권태로워 보이는 제럴드, 네드라 불리는 다정한 차남 에드워드, 그리고 밝고 사랑스러운 막내딸 벨라가 있죠. 또한 사촌이자 제럴드의 연인처럼 여겨지는 아름답고 기품 있는 루시아 보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어른이자 미혼의 잘생긴 노신사 삼촌 존 경까지. 겉보기엔 평온하고 안정된 조화로운 시골 가문의 모습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조용한 집에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이름은 진 뮤어. 막내 벨라의 새 가정교사로 소개된 그녀는 창백하고 연약해 보이는 모습에 어딘가 깊은 사연을 숨기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깁니다. 처음 그녀를 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동정심을 느끼지만 곧 집안일이면 집안일, 음악이면 음악, 재밌는 얘기면 재밌는 얘기, 또 모든 것을 잘 해내는 그 매력적인 아가씨에게 모두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보이는 것과 다른 속내를 숨기고 있죠. 루시아와 제럴드 사이에도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진 뮤어는 단순한 가정교사일까요? 아니면 이 저택을 무대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인물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3장) 열정과 앙심. 몇 주 동안 코번트리 저택에는 지독할 만큼 단조로운 평온이 이어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 의심조차 받지 않은 채 폭풍은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다. 뮤어 양의 등장은 집안 사람 모두에게 변화를 가져온 듯 했지만 그 누구도 그 이유나 과정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태도는 더없이 조심스럽고 눈에 띄지 않게 물러나 있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벨라에게 헌신적이었고 벨라는 이내 그녀를 숭배하듯 따르며 오직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해했다. 뮤어 양은 여러모로 코번트리 부인의 불편함을 덜어주었고 그 부인은 이런 간호사는 처음 본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재치와 여성스러운 공감으로 에드워드를 즐겁게 하고 사로잡았으며 루시아에게는 자신의 재능으로 존경과 질투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끈질기게 자신을 피하는 태도로 게으른 제럴드를 은근히 자극했다. 존 경은 그녀의 공손한 존대와 꾸밈없는 작은 배려들에 매료되었다. 그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태도는 외로운 노신사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았다. 심지어 하인들까지 그녀를 좋아했다. 대개 가정교사란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를 떠도는 쓸쓸한 존재이기 마련이지만 진 뮤어는 달랐다. 그녀는 집안의 활력이었고 단 2사람을 제외한 모두의 친구였다. 그 2사람은 루시아와 제럴드였다. 루시아는 그녀를 싫어했고 코번트리는 그녀를 신뢰하지 않았다. 하지만 2사람 모두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둘은 몰래 그녀를 관찰했지만 어디에서도 흠을 잡지 못했다.
온순하고 겸손하며 성실하고 늘 상냥하기까지 했으니 불평할 거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들 스스로도 그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은 둘로 나뉜 듯 보였다. 정확히 말하면 두 사람이 점점 고립되었다. 진 뮤어는 자신의 수줍음 많은 성격을 핑계로 주로 벨라의 공부방에 머물렀고 그곳을 곧 아주 아늑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에드워드와 그의 어머니, 때로는 존경까지도 그곳에 들러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유쾌한 대화를 나누며 저녁 시간을 즐겼다. 처음에 루시아는 사촌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어 오히려 만족했고 제럴드 역시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신경 쓸 만큼 부지런하지 않았다. 하지만 곧 그는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루시아는 그리 총명한 여인은 아니었고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매력적인 재주도 많이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저녁마다 이어지는 즐거운 모임의 소문이 그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는 점점 그 자리에 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빈 응접실에서 빈둥거리며 있을 때면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워 흘러왔고 루시아의 진지한 담화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웃음소리가 여러 번 그의 귀에 닿았다. 루시아는 자신의 존재가 더 이상 그를 즐겁게 하지 못한다는 걸 곧 알아차렸다. 그리고 애써 그를 기쁘게 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크게 실패했다. 머지않아 제럴드는 저녁이면 테라스로 나가 벨라의 방 창가를 오가며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훔쳐보고 그 관찰 결과를 루시아에게 전하는 버릇을 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루시아는 행복한 그 무리에 끼어달라 청하거나 그 자리를 탐내는 기색을 보이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강했다. 어느 날 저녁 제럴드는 자기가 정찰이라 부르던 일을 마치고 돌아와 몹시 심기가 상한 얼굴로 말했다. 루시아, 난 내일 런던으로 가야겠어. 런던으로? 루시아가 놀라 물었다. 그래, 이제 움직여서 네드의 임관을 알아봐야겠어. 아니면 모든 게 끝장이야. 무슨 뜻이야? 그 애가 사랑에 빠지고 있어.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속도로 말이야. 그 여자가 완전히 홀려났어. 내가 막지 않으면 머지않아 큰 바보짓을 할 거야. 난 그 여자가 추파를 던질까봐 걱정했어. 저런 부류는 늘 그렇잖아. 사람 사이를 어지럽히는데 능숙하지. 그건 틀렸어. 적어도 뮤어 양에 대해서는 말이야. 그녀는 전혀 그런 식으로 굴지 않아. 그리고 네드도 어리석은 요염함에 넘어갈 만큼 생각 없는 아이는 아니지. 그녀는 네드를 마치 누나 같은 태도로 대하고 매력적인 친근함과 조용한 품위를 함께 지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 내가 지켜봤는데 네드는 그녀를 눈으로 집어삼킬 듯 바라보고 있고 그녀는 가장 매혹적인 방식으로 소설을 읽어주고 있더군. 벨라와 어머니는 이야기에만 빠져 아무것도 못 느끼지만 네드는 스스로를 남자 주인공으로 뮤어 양을 여자 주인공으로 만들어 막 사랑에 눈뜬 남자처럼 그 장면을 온 마음으로 살고 있어. 가엾은 녀석. 정말 가엾은 녀석이야. 루시아가 사촌을 바라보며 놀랐다. 그가 이렇게까지 격한 어조로 말하는 것도 늘 무기력해 보이던 얼굴에 이런 불안과 초조가 드러난 것도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그 변화가 오히려 그에게 잘 어울렸다. 이 사람이 될 수도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지금의 모습이 더더욱 아쉽게 느껴질 정도였다.
루시아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는 다시 자리를 떴고 이내 웃음을 띠고 돌아왔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약간의 분노가 남아 있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야? 루시아가 물었다. 엿듣는 사람은 자기에게서 좋은 소리를 듣는 법이 없다는 말이 정말 딱 맞는 속담이야. 잠깐 네드를 보러 들렀다가 아주 듣기 좋은 얘기들을 들었거든. 제럴드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자리를 뜨셨고 네드는 뮤어 양에게 그날 저녁에 불러줬던 그 멋진 바르카롤레를 다시 한번 불러달라고 하고 있었어. 지금은 안 돼요. 여기에서는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더군. 왜요? 응접실에선 기꺼이 불러주셨잖아요. 네드가 애원하듯 말했고. 그건 전혀 다른 일이에요. 그러면서 고개를 살짝 흔들더군. 네드는 손을 모으고 연극처럼 애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럼 응접실로 가서 불러주세요. 벨라가 천진하게 말했지. 제럴드 오빠는 뮤어 양 목소리를 정말 좋아해요. 자기한텐 절대 안 불러준다고 늘 투덜대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은 제게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어요. 뮤어 양이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게을러서 그래요. 그래도 듣고 싶어 해요. 부탁하시면 부르겠어요. 제가 그럴 마음이 든다면요. 그러곤 어깨를 으쓱 하더군. 아주 약오르게 말이야. 그래도 제럴드 오빠를 즐겁게 해주면 좋잖아요. 여긴 늘 너무 심심하니까. 벨라가 또 나섰지. 수줍어하거나 도도하게 굴지 말고 불쌍한 오빠 좀 즐겁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사양할게요. 저는 코번트리 양을 가르치기로 했지 코번트리 씨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고용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녀의 대답이었어. 네드 오빠는 즐겁게 해주면서 왜 제럴드 오빠는 안 돼요? 혹시 무서워요? 벨라가 묻더군. 그러자 뮤어 양이 웃었어. 아주 비웃는 듯한 웃음으로. 그리고 특유의 그 목소리로 말하더군. 당신 오빠를 무서워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난 자주 무서운데요. 뮤어 양도 오빠가 화내는 걸 본다면 그럴 거예요. 벨라는 마치 내가 한 대 때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표정이 굳었어. 그분이 화를 낼 만큼 깨어 있는 적이 있나요? 그 여자가 놀란 듯 묻더군. 그때 네드가 웃음을 터뜨렸고 아마 지금도 그 얘기로 웃고 있을 거야. 소리가 들리거든. 루시아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 시시한 수다 때문에 흥분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네드는 보내야 해. 그 여자를 내보내는 건 소용없어. 이모도 네드도 벨라도 모두 그녀에게 홀려 있거든. 게다가 벨라의 교육은 정말 훌륭하게 해내고 있어. 네드를 보내버리면 그녀도 더는 해를 끼칠 수 없을 거야. 그녀는 창밖 달빛 속에 서 있는 제럴드의 달라진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넌 내가 무섭지 않아? 그가 웃으며 물었다. 잠깐 발끈했던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니? 왜? 자기 자신이 무서워? 루시아의 얼굴에 잠깐 불안의 그늘이 스쳤다. 저 스코틀랜드 마녀에게 내가 홀릴 일은 없을 거라고 자신해. 음악 말고는 말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테라스를 따라 걸어 내려갔다. 그때 지는 마치 나이팅게일처럼 노래하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그는 커튼을 젖히고 불쑥 말했다. 런던에 갈 건데 누구 뭐 부탁할 거 없어? 내일 떠난다.
잘 다녀와. 평소라면 형의 움직임에 몹시 관심을 보였을 네드가 무심하게 말했다. 난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아. 하지만 엄마께 먼저 여쭤봐야지. 벨라는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다. 편지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코번트리 씨? 짐 뮤어가 피아노 의자에서 돌아서며 그를 바라보았다. 언제나 그를 혼란스럽게 하던 차갑고 예리한 눈빛이었다. 그는 마치 모두를 향하여 하는 말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떠날 생각이니 부탁할 게 있으면 오늘 안에 말해줘야 해. 그럼 네드 오빠 이리 와. 진이 편지 쓰는 동안 우린 나가 있자. 벨라는 남아있으려는 오빠를 데리고 방을 나갔다. 아침에 들을게요. 뮤어 양은 묘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억지로 어떤 격한 감정을 눌러 참는 사람 같은 표정이었다. 알겠습니다. 제럴드는 그렇게 대답하고 루시아에게 돌아가며 뮤어 양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려는지 속으로 궁금해했다. 그는 런던에 가는 목적을 동생에게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말 한마디가 막아두고 싶은 사태를 불러올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의 네드는 몽상 속에 사는 사람처럼 제럴드의 존재 자체를 잊은 듯 보였다. 이튿날 아침 7시. 제럴드는 평소와 달리 일찍 움직이고 있었다. 루시아가 아침을 챙겨주었고 그가 마차를 부르러 방을 나서려는 순간 뮤어 양이 계단을 내려왔다. 몹시 창백했고 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뜬 눈으로 눈물의 밤을 보냈군. 그는 그렇게 짐작했다. 그녀는 작고 섬세한 편지를 그의 손에 쥐어주며 서둘러 말했다. 이걸 시드니 부인께 전해주세요. 혹시 뵙게 되면 기억하고 있었다고만 전해주세요. 그녀의 태도와 말이 그의 마음을 건드렸다. 무의식 중에 그는 편지 봉투의 주소를 보았고 거기 적힌 시드니의 이름을 읽어버렸다. 자신의 실수를 깨닫자 그는 서둘러 편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짧게 말했다.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떠났다. 뒤에 남은 뮤어 양은 한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다른 한 손은 마치 편지를 되찾고 싶은 듯 허공에 반쯤 뻗은 채 서 있었다. 런던으로 가는 내내 제럴드는 그녀 얼굴에 스쳤던 비극에 가까운 표정을 도무지 잊을 수 없었다. 그 모습은 이틀간의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그를 따라다녔다. 네드의 일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벨라의 심부름도 마쳤으며 어머니를 위한 기호식품도 마련했다. 그리고 스스로 짝을 고를 부지런함이 없는 그를 대신해 가족이 정해준 미래의 배우자 루시아를 위한 선물도 하나 샀다. 하지만 진 뮤어의 편지는 전달하지 못했다. 시드니 부인은 시골에 내려가 있었고 런던의 집은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 그는 집에 도착하자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하인 말에 따르면 저녁 준비를 위해 모두 흩어졌고 뮤어 양만 정원에 나가 있다고 했다. 마침 잘 됐군. 전할 말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고 젊은 주인이라 불리던 그는 그녀를 찾으러 갔다. 외진 구석에서 그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뮤어 양을 발견했다. 발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놀람에 이어 만족의 빛이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일어나 거의 다급하다고 느껴질 만큼의 동작으로 그에게 인사했다. 놀란 그는 다가가 편지를 내밀며 친절하게 말했다. 전해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시드니 부인은 시골에 계셨고 허락 없이 우편으로 보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판단이 옳았을까요? 네, 아주 잘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더 나아요. 그녀는 안도한 기색으로 편지를 찢어 조각조각 바람에 흩뿌렸다. 제럴드는 더없이 놀라 자리를 뜨려 했으나 그녀가 말했다.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요. 애원과 명령이 묘하게 섞인 목소리였다. 그는 멈춰섰다. 그녀의 뺨에 갑자기 붉은 기운이 돌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건 잠깐이었다. 이내 그녀는 완전히 침착해졌다. 그녀는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를 가리키고 자신은 서서 낮고 빠른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고통과 결단이 함께 담겨 있었다. 코번트리 씨, 이 집의 가장으로서 어머님보다 먼저 당신께 말씀드리고 싶은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제 시험 기간인 한 달은 오늘로 끝나고 어머님은 제가 남아주길 바라세요. 저 역시 진심으로 그러고 싶습니다. 여기서 행복하니까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이걸 읽으시면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녀는 급히 쓴 쪽지를 그의 손에 쥐어주고 그가 읽는 동안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는 얼굴이 붉어졌다가 입술을 깨물고 눈살을 찌푸리더니 가장 오만한 표정으로 눈을 들어 말했다. 처음 치고는 제법이군요. 그 애는 글 쓰는 재능이 있네요. 아깝게도 엉뚱한 데 쓰이고 있지만. 이 장광설에 답장은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거군요. 함께 도망가자, 운명을 함께하자, 내 삶의 수호천사가 되어달라. 물론 허락하셨겠죠? 대답은 없었다. 미여 양은 똑바로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책망을 각오했지만 그것을 원망하지는 않겠다는 자존심 어린 인내의 표정이었다. 그 태도는 그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는 비아냥을 거두고 짧게 물었다. 왜 이걸 나에게 보여줍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죠? 이 편지를 보여드린 건 그 어린 남자가 얼마나 진심인지 알아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숨김없이 행동하고 있는지도요. 당신은 형으로서 동생을 다독이고 충고하고 붙잡아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제게도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애를 사랑합니까? 제럴드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아니요. 빠르고 단호한 대답이었다. 그렇다면 왜 그가 미호 양을 사랑하게 만들었죠?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당신의 여동생의 증언해 줄 거예요. 전 그를 피하려고 애써왔어요. 제가 당신을... 그는 무의식적으로 약이 오른 듯한 어조로 저를 피하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라고 그 문장을 끝맺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는 말을 이었다. 나에 대해서는 당신의 태도가 이보다 더 흠잡을 데 없다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왜 네드가
매일 밤마다 당신 곁을 맴돌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무 할 일도 없이 처음 만난 매력적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로맨틱한 소년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셨죠? 그의 말이 끝나자 진뮤어의 강철빛 푸른 눈에 순간적으로 섬광이 스쳤다. 그러나 그것은 즉시 사라졌고 그녀의 목소리는 책망으로 가득 차 단호하면서도 충동적으로 울렸다. 그 로맨틱한 소년이 그토록 갈망하던 어른의 삶을 살 수 있었다면 가엾은 처지의 여자를 동정하다 사랑에 빠질 시간 따위는 없었을 겁니다. 코번트리 씨, 이 일의 책임은 당신에게 있어요. 동생을 탓하지 마세요. 대신 자신의 잘못을 너그럽게 인정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사려 깊은 방법으로 바로잡으세요. 잠시 동안 제럴드는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누군가가 그를 꾸짖은 적도 없었고 평생을 통틀어도 비난받은 일은 거의 없었다. 그 낯선 경험 자체가 말의 힘을 더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보았고 후회했으며 그것을 솔직하게 지적한 이 여자의 용기 있는 진실성에 감탄했다. 그러나 그는 이 사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고 과거의 태만뿐 아니라 현재의 무능함까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존심만큼이나 명예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잠시 애쓴 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뮤어 양.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깨달은 즉시 막으려 했습니다. 이번에 런던에 다녀온 것도 네드 때문이었어요. 그 애는 곧 임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위험한 곳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죠. 제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으로 떠날 수는 없어요. 그는 그 고통을 스스로 견뎌야 할 거예요. 어쩌면 그게 그를 남자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죠. 그녀는 슬프게 말했다. 곧 있겠죠. 제럴드가 말을 꺼냈다. 늘 명랑한 네드가 고통받는 모습을 상상하는 건 그에게도 괴로운 일이었다. 네, 다행히도. 남자라면 그럴 수 있겠죠. 뮤어 양은 두 손을 꼭 맞잡았다. 반쯤 돌린 얼굴에는 어두운 표정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말투와 태도에는 제럴드의 마음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문득 오래된 상처에서 다시 피가 나고 새로운 사랑의 기미에 아픈 기억이 깨어난 건 아닐까 짐작했다. 그는 아직 젊었고 겉으로는 냉담해 보여도 속은 온전히 낭만적인 사람이었다. 자신의 친구를 사랑한다고 여겼고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동생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 여자는 그에게 점점 흥미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는 그녀를 불쌍히 여겼고 돕고 싶었으며 이전에 품었던 불신을 후회했다. 기사도적인 남자는 여인에게 가한 부당함을 언제나 후회하는 법이니까. 이 가련하고 머물 곳 없는 영혼은 여기서 행복했다. 그러니 남아야 했다. 벨라는 그녀를 사랑했고 어머니는 그녀에게서 위안을 얻고 있었다. 네드만 떠나면 그녀의 매력과 풍부한 재능이 누구의 평온도 해치지 않을 터였다. 이 모든 생각이 짧은 침묵 사이에 그의 마음을 스쳤고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웠다. 뮤어 양, 힘드셨을 텐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신뢰에 걸맞게 행동하겠습니다. 이 일은 어머니를 괴롭히기만 했을 뿐 아무 소용도 없었을 겁니다.
저에게만 말씀하신 건 현명하고도 친절한 선택이었어요. 제가 네드를 만나 오랜 태만을 가능한 한 빨리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리건대 머물러 주세요. 네드는 곧 떠날 테니까요. 그녀는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그를 바라보았다. 대답하는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전혀 없었다. 너무 친절하시군요. 하지만 전 떠나는 편이 낫습니다. 머무는 건 현명하지 않아요. 왜죠? 그녀의 볼이 아름답게 붉어졌고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가장 큰 매력인 또렷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에 아들들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전 애초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시드니 부인은 당신의 여동생 이야기만 했고 두 분의 신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전 몹시 불안했어요. 제가 너무 불행한 탓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제 분수 이상으로 저를 호의적으로 대해주기 때문이겠죠. 그래도 한 달만큼은 머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당신의 동생은 곧 떠날 예정이었고 당신은 이미 약혼한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전 약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제럴드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말은 너무 성급하게 그의 입을 떠났고 되돌릴 수 없었다. 진 뮤어는 그 소식을 뜻밖의 방식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극도로 짜증난 듯 어깨를 으쓱 하더니 거의 무례하게 말했다. 그럼 약혼하셔야죠. 곧 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 알 바 아닙니다. 보퍼트 양은 제가 떠나길 원하고 전 행복한 가정에 불화를 가져오는 존재로 남아있을 만큼 자존심이 없지 않아요. 아니요, 전 떠날 겁니다. 지금 당장요. 그녀는 성급하게 몸을 돌렸지만 갑자기 나타난 에드워드의 팔이 그녀를 붙잡았고 그는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딜 가겠다는 거예요, 진? 그 다정한 손길과 이름 하나가 그녀의 용기와 평정을 한순간에 앗아간 듯했다. 그녀는 연인의 어깨에 기대 얼굴을 숨기고 소리내어 흐느꼈다. 네드, 제발 공연히 소란 피우지 마. 제럴드가 참지 못하고 말했지만 에드워드는 그를 노려볼 뿐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번에 알아챈 눈빛이었다. 제럴드의 손에 아직도 편지가 들려 있었고 진의 마지막 말이 연인의 귀에 닿았기 때문이다. 누가 형에게 그걸 읽을 권리를 줬지? 그리고 내일에 끼어들 권리는? 에드워드가 격양된 목소리로 따졌다. 뮤어 양이. 제럴드는 그렇게 말하며 종이를 내던졌다. 게다가 형은 그녀 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명령하며 그녀를 모욕까지 한 거군. 에드워드의 분노는 점점 커졌다. 정반대야. 난 그녀에게 남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어. 뭐라고? 이제 와서 왜? 그년 여기서 필요한 사람이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니까. 네 어리석음 때문에 그녀가 마음에 들어하는 이 집을 잃게 하고 싶지 않아. 갑자기 참 자상하고 헌신적이시군. 하지만 신경 쓰지 마. 진의 행복과 거처는 이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드,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뮤어 양도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나에게 온 거야.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상담하려고 말이지. 난 네 임관 때문에 런던에 다녀왔고
넌 곧 떠나게 될 거야. 난 갈 생각 없어. 지난달엔 그게 간절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제 형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어. 에드워드는 음울한 표정으로 형에게서 돌아섰다. 어리석은 소리 마. 네드, 넌 반드시 집을 떠나야 해. 이미 다 정해진 일이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변하고 그게 널 남자로 만들 거야. 물론 우린 네가 그리울 거야. 하지만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세상을 좀 보는 게 훨씬 낫지. 진, 당신 떠나려는 건가요? 네드는 형을 완전히 무시한 채 아직 얼굴을 가리고 우는 그녀에게 몸을 굽혀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제럴드가 대신 말했다. 아니, 네가 떠난다면 그녀가 왜 그래야 하지? 그럼 남아줄 수 있어요? 사랑에 빠진 청년은 간절히 물었다. 남고 싶어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시선이 두 사람의 얼굴을 오가더니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아니요. 당신이 떠난다 해도 여기에 머무는 건 현명하지 않아요. 전 가야 해요. 왜 그 짧은 눈길이 두 사람에게 그렇게 강한 영향을 미쳤는지 어느 쪽도 설명할 수 없었지만 둘 다 서로를 막아야겠다는 고집스러운 충동을 느꼈다. 네드는 형이 진을 사랑하고 있으며 자신을 밀어내려 한다고 느꼈고 제럴드는 진이 자기 때문에 남기를 두려워한다고 여겼으며 자신은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졌다. 둘 다 분노했고 그 분노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드러났다. 한쪽은 격렬하게, 다른 한쪽은 냉소적으로. 진, 당신 말이 맞아요.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내가 떠나기 전에 더 안전한 집을 찾아줄게요. 에드워드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너 같은 위험한 존재만 사라진다면 이 집은 꽤나 안전해질 것 같군. 제럴드는 상대를 더 자극하는 차분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불꽃이 일고 있었고 얼굴에는 돌연한 폭발보다 더 무서운 차갑고 창백한 분노가 번지고 있었다. 난 나보다 더 위험한 사람을 남겨두고 내가 떠나는 것 같은데? 불쌍한 루시아가 증언해줄걸? 말 조심해, 네드. 더 말하면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상기시켜줄 수밖에 없어. 이 불쾌한 일에 루시아 이름은 끌어들이지 마. 형은 이 집의 주인일지 몰라도 내 주인은 아니야. 내 행동에 간섭할 권리도 없어. 존경도 복종도 끌어낼 수 없으면서 기대하지 마. 진, 난 몰래 함께 떠나달라고 부탁했었죠. 이젠 공개적으로 말할게요. 내 운명을 함께 해줘요. 형 앞에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대답을 듣고야 말겠어요. 그는 도전적인 눈빛으로 형을 바라보며 그녀의 손을 거칠게 붙잡았다. 제럴드는 마치 아이들 장난을 보는 듯 여전히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점점 불타올랐다. 뮤어 양은 겁에 질린 듯 보였다. 열정적인 연인에게서 몸을 피하며 제럴드를 향해 애원하는 눈길을 던졌다. 그의 보호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감히 청하지는 못하는 듯했다. 대답해줘요. 에드워드는 절망적으로 외쳤다. 형을 보지 말고 나에게 말해줘요. 당신 입으로 솔직하게 말해줘요, 진. 날 사랑하나요? 날 사랑할 수 있나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왜 또다시 이렇게 아픈 대답을 강요하세요? 그녀는 가엾은 목소리로 말하며 여전히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했고
무의식 중에 그의 형에게 도움을 구하는 듯 했다. 몇 줄 적어보낸 걸로는 만족 못해요. 직접 말해줘요. 난 당신 얼굴에서 사랑을 받고 당신 목소리에서 들었어요. 그 사랑이 당신 마음속에 숨어 있다는 걸 알아요. 인정하기가 두려운 거겠죠. 망설이지 말아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말해줘요, 진.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줘요. 그녀는 결연하게 손을 빼더니 한 걸음 제럴드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입술이 떨리는 것을 애써 억누르며 천천히 또렷하게 대답했다. 그 말이 가져올 결과를 분명 두려워하면서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실만을 말할게요. 당신은 제 얼굴에서 사랑을 보았다고 했죠. 그 사랑은 제 마음속에 있어요. 전 그것을 인정하는데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비록 이렇게 잔인하게 진실을 끌어내는 일이 저를 아프게 할지라도요. 하지만 그 사랑은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만족하셨나요? 네드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애원하듯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마치 폭력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갑자기 제럴드에게 매달리며 짧은 비명을 질렀다. 그 행동, 공포에 찬 눈빛, 본능적으로 그녀를 감싸는 제럴드의 보호 동작은 이미 격정에 휩싸여 있던 에드워드가 감당하기엔 너무 컸다. 눈먼 분노에 사로잡힌 그는 정원사가 놓고 간 커다란 가지치기 칼을 움켜쥐었고 형을 향해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려 했다. 제럴드가 팔로 막지 않았다면 그대로 끝났을 것이다. 칼이 내리꽂혔다. 그러나 그 순간 뮤어 양이 예상치 못한 용기와 힘으로 에드워드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근처의 작은 연못으로 던져버리지 않았더라면 또 한 번의 공격이 이어졌을지도 모른다. 제럴드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팔의 깊은 상처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고 그 빠른 출혈은 동맥이 잘렸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에드워드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칼을 휘두른 순간 분노는 사라졌고 대신 참을 수 없는 후회와 수치심이 그를 덮쳤다. 제럴드는 그를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책망도 분노도 없는 목소리였다. 괜찮아, 네드. 잊어버려. 날 집까지 부축해줘. 아무도 놀라게 하지 말고. 별거 아닐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이 그의 입술은 창백해지며 쓰러졌다. 에드워드는 급히 그를 부축했고 뮤어 양은 조금 전에 공포를 잊은 듯 놀라운 침착함과 능숙함을 보였다. 빨리 눕히세요. 손수건을 주세요. 그리고 물을 가져오세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명령이었다. 에드워드는 그대로 따랐고 그녀가 손수건을 팔에 단단히 감고 승마용 채찍 손잡이를 끼워 절단된 동맥이를 강하게 눌러 출혈을 막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어머님 곁에 스콧 박사님이 계시죠? 지금 당장 모셔오세요. 네드는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무언가 할 수 있음이 다행인 듯 달려갔다. 그가 돌아오기까지 몇 분이 걸렸고 그동안 제럴드는 곁에 무릎 꿇고 앉아 한 손으로는 얼굴을 닦아주고 다른 한 손으로는 붕대를 단단히 고정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창백했지만 흔들림이 없었고 그를 내려다보는 눈에는 이상할 만큼 강렬한 빛이 있었다. 감사의 눈길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그를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으며 이전에 한 번도 그에게 쓰지 않았던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만히 계세요. 괜찮을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올 때까지 제가 곁에 있을게요. 도와줄 사람은 곧 도착했다. 의사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다. 누가 이 지혈을 했습니까? 이분이요. 제럴드가 낮게 대답했다. 그럼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군요. 맙소사, 정말 훌륭하게 했습니다. 노 의사는 호기심과 감탄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건 됐고 상처부터 봐주세요. 붕대랑 소금, 포도주를 가져올게요. 그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너무도 재빠르게 사라져 부를 틈조차 없었다. 그녀가 없는 동안 후회에 잠긴 에드워드가 사정을 설명했고 의사는 상처를 살펴보았다. 다행히도 진찰 가방을 가져왔군요. 의사는 벤치 위에 반짝이는 수술 기구들을 늘어놓았다. 자, 네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팔을 잡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떨지 말고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단단히 잡아요. 못하겠어요. 에드워드는 피 때문이 아니라 형을 죽이고 싶어 했던 자기 자신이 떠올라 창백해졌다. 제가 하겠습니다. 가늘고 흰 손이 피범벅이 된 팔을 놀라울 만큼 안정적으로 들어올렸다. 제럴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술에 들어갔다. 곧 끝났고 에드워드가 하인들에게 어머님을 놀라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러 간 사이 미어 양은 소금과 물, 포도주를 능숙하게 써 제럴드가 노 의사의 부축을 받으며 방까지 걸어갈 수 있게 했다. 그 자리에서 부목을 만들 수 없어 그녀가 상처난 팔을 받쳐주었다. 방에 들어서며 제럴드는 돌아서서 왼손을 내밀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미어 양, 감사합니다. 그녀는 창백한 뺨이 아름답게 붉어지며 그의 손을 잠시 잡았고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루시아와 집사가 분주히 들어왔고 간호는 넘칠 만큼 이어졌다. 그러나 제럴드는 곧 지쳐 네드만 남기고 모두 밖으로 내보냈다. 네드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방을 맴돌았다. 잘생긴 얼굴은 마치 카인처럼 보였고 스스로는 버림받은 자처럼 느껴졌다. 이리 와, 네드. 나한테 다 말해봐. 내가 너무 독단적이었어. 용서해줘. 그리고 네 행복을 내 행복보다 더 진심으로 바란다는 걸 믿어줘. 이 솔직하고 다정한 말은 형제 사이에 틈을 메웠고 에드워드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 사랑에 빠진 젊은이가 자기 사랑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지칠 리 없었다. 공감해주는 청중이 있다면 더더욱. 그리고 지금의 제럴드는 정말로 공감하고 있었다. 1시간 동안 그는 묵묵히 동생의 사랑이 자라난 과정을 들었다. 격정은 에드워드에게 웅변을 주었고 진 뮤어의 인물상은 찬란한 색채로 그려졌다. 그녀가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어온 눈에 띄지 않던 친절, 성실한 헌신, 벨라에게 보여준 자매 같은 관심, 어머니를 향한 부드러운 배려, 자신을 싫어함이 분명한 루시아를 향한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네드 자신을 향한 친절한 조언과 공감, 배려가 하나하나 길게 이야기되었다. 그녀는 날 남자로 만들어줘. 누구도 줄 수 없었던 힘과 용기를 나에게 줘. 그녀는 내가 지금껏 본 어떤 여자와도 달라. 감상적인 허울이 없고
현명하고 친절하고 다정해. 말해야 할 건 분명히 말하고 똑바로 눈을 마주보며 강철처럼 진실해. 내가 그녀를 지켜봤고 난 그녀를 알아. 형, 난 그녀를 정말 사랑해. 가엾은 청년은 얼굴을 두 손에 묶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소리에 형의 마음도 저며들었다. 맹세컨대 네드, 난 네가 안쓰러워. 그녀 쪽에 아무 장애가 없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줬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시드니를 사랑해. 그러니 할 수 있는 건 남자답게 운명을 견디는 것뿐이지. 정말 시드니야? 다른 사람일 가능성은 없어? 네드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형을 보았다. 제럴드는 자기가 알고 있거나 짐작한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편지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네드는 잠시 생각하다가 오히려 안도한 듯 솔직하게 말했다. 형이 아니라 시드니라서 다행이야. 그쪽이 훨씬 견딜만해. 나라고? 제럴드는 웃으며 되물었다. 형. 요즘 형이 그녀를 마음에 두고 있거나 아니면 그녀가 형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 괴로웠거든. 이 질투 많은 바보 같으니. 우린 거의 만나지도 말하지도 않잖아. 그런 감정이 생길 틈이 어딨어. 그럼 왜 매일 저녁 테라스를 어슬렁거려? 그리고 왜 형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그녀가 괜히 동요하는데? 난 음악이 좋아서 거길 걷는 거야. 그 가수의 사교 활동에는 관심 없어. 그 동요라는 것도 네 상상이야. 미어 양은 남자 그림자 하나에 흔들릴 여자가 아니야. 제럴드는 쓸모없이 늘어진 자기 팔을 흘낏 보았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늘 쓰던 진 뮤어 그 여자라는 말도 안 해서 더더욱. 아마 정말 내 착각이었겠지. 하지만 요즘은 형을 놀리지도 않잖아. 그래서 혹시 젊은 주인님에게 마음을 준 건 아닐까 싶었어. 여자들이 흔히 그렇잖아. 내가 놀림감이었단 말이야? 제럴드는 그 말은 신경 쓰지 않고 물었다. 그 정도는 아니야. 너무 예의 바른 분이니까. 다만 내가 벨라랑 형 얘기를 농담 삼아 하면 가끔 기묘하게 재치 있는 말을 해서 웃음을 참을 수 없게 만들었지. 형은 늘 웃음거리가 되는데 익숙하니까 신경 안 쓰는 줄 알았어. 우리끼리니까. 난 상관없어. 얼마든지 웃어. 제럴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쾌했고 뮤어 양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몹시 알고 싶었다.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묻지는 못했다. 그는 몸을 뒤척이며 고통스러운 숨을 내쉬었다.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네. 형한테 안 좋겠어. 스콧 박사님도 조용히 하랬어. 이제 좀 자. 잘 수 있으면. 네드는 침대 곁을 떠났지만 방을 나가지는 않았다. 아무에게도 그 자리를 넘길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럴드는 잠을 청했지만 도무지 잠들 수 없었고 1시간쯤 지나 동생을 불렀다. 붕대를 조금만 느슨하게 하면 팔이 훨씬 편해질 것 같아. 네가 해줄 수 있겠어? 난 못하겠어. 박사님이 아침까지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 괜히 내가 손댔다가 상처를 더 악화시킬지도 몰라. 아니야. 붕대가 너무 꽉 묶였어. 팔이 붓고 통증이 심해. 이건 분명 정상이 아니야. 급해하시느라 너무 세게 감으신 거야.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 모리스 부인을 부를게. 뭘 해야 할지 알 거야. 안 돼. 괜히 소란만 피우고 수다로 날 괴롭힐 거야. 조금 더 참아볼게. 스콧 박사가 오늘 밤 다시 올지도 몰라. 가능하면 온다고 하셨거든. 저녁 먹으러 가, 네드. 필요하면 니를 부를게. 혼자 있으면 잠들 수도 있을 거야. 네드는 마지못해 나갔고 제럴드는 혼자 남았다. 그러나 상처난 팔의 통증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졌고 그는 갑작스레 결심을 굳혀 하인을 불렀다. 닐, 코번트리 양 공부방으로 가서 뮤어 양이 계시면 이리 와 달라고 전해줘. 통증이 심해. 이 집에서 상처를 가장 잘 아는 분이야. 놀란 얼굴로 하인이 나갔고 잠시 뒤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뮤어 양이 들어왔다. 몹시 더운 날이었고 그녀는 처음으로 소박한 검은 옷을 벗고 있었다. 순백의 옷차림에 장식이라곤 고운 머리칼과 허리띠에 꽂은 향기로운 제비꽃 한 송이뿐. 늘 보아오던 수녀 같은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얼굴도 달라져 있었다. 뺨에는 부드러운 혈색이 돌고 눈에는 수줍은 미소가 있었으며 입술에는 감정을 억누르던 굳은 선이 사라져 있었다. 상쾌하고 온화하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여인이었다. 제럴드는 칙칙하던 방이 순식간에 밝아진 걸 느꼈다. 그녀는 곧장 그에게 다가와 보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는 밝고 친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불러주셔서 다행이에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처럼 확신을 가지고 붕대를 풀기 시작했다. 아, 한결 낫네요. 이제야 좀 살겠어요. 제럴드가 마지막으로 조여있던 붕대가 풀리자 외쳤다. 네드는 자기가 건드렸다간 내가 피 흘려 죽을까봐 겁을 먹었어요. 이러면 의사가 뭐라고 할까요?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의사에게 말하겠어요. 너무 꽉 묶어놓고 필요하면 풀라고 지시도 남기지 않은 건 서툰 처치였다고요. 자, 이제 편하게 해드리고 잠들게 해드릴게요. 그게 지금 가장 필요하니까요. 그래도 될까요? 해드려도 될까요? 그럴 수 있다면 부탁하죠. 뮤어 양이 능숙하게 붕대를 다시 정리하는 동안 제럴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러다 물었다. 어쩌다 이런 걸 그렇게 잘 알게 됐죠? 제가 아팠던 병원에서 흥미로운 걸 많이 봤어요. 몸이 좀 나아진 뒤엔 가끔 환자들에게 노래도 불러줬고요. 그럼 나한테도 노래해 주겠다는 말인가요? 아플 때 여자의 손길에 맡겨진 남자가 자기도 모르게 취하게 되는 순종적인 어조였다. 졸린 목소리로 책 읽어 드리는 것보다 노래가 더 좋으시다면요? 그녀는 마지막 매듭을 묶으며 말했다. 그게 훨씬 좋아요. 정말로.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열이 있으세요. 이마를 적셔드리면 훨씬 편해질 거예요. 뮤어 양은 지켜보는 것 자체가 즐거울 만큼 조용하고 정돈된 움직임으로 방안을 오갔다. 그녀는 물에 향수를 조금 섞어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마치 아이를 돌보듯 아무렇지도 않게. 그 조치들은 제럴드를 편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묘하게 웃음까지 나게 했다.
지난 병치레 때 자신을 들볶던 맥주 냄새 나는 뚱뚱한 가정부와 자연히 비교가 되었기 때문이다. 영리하고 친절하고 제법 사랑스럽군.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마음이 놓였다. 그녀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편안했으니까. 자, 이제 좀 평소 얼굴 같네요.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고 차갑고 부드러운 손으로 그의 이마에서 검은 머리칼을 쓸어 올려 주었다. 그리고 근처의 커다란 의자에 앉아 아침에 쓸 새 붕대를 가지런히 말아 올리며 노래를 시작했다. 제럴드는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그녀를 바라본 채 누워 있었다. 그녀는 새처럼 자연스럽게 낮고 꿈결 같은 자장가를 불렀고 그 노래는 듣는 사람을 주문처럼 달래주었다. 잠시 뒤 노래의 효과를 보려고 고개를 든 그녀는 그가 여전히 눈을 뜨고 기이하게도 기쁨과 관심, 감탄이 섞인 시선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 걸 발견했다. 눈 감으세요, 코반투리 씨. 그녀는 타이르듯 고개를 흔들며 묘하게 웃었다. 그는 웃으며 그 말에 따랐지만 속눈썹 아래로 가끔 몰래 훔쳐보는 걸 참지 못했다. 커다란 벨벳 의자에 앉은 가느다란 흰 옷자락이 자꾸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걸 알아차리고 미간을 찌푸렸다. 정말 말을 안 듣네요. 왜 안 주무세요? 못 자겠어요. 계속 듣고 싶거든요. 전 나이팅게일을 좋아해요. 그럼 더는 안 부를게요. 대신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걸 해볼까 봐요. 손 좀 주세요. 그는 어리둥절했지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그 손을 자기 작은 두 손으로 감싸지고는 커튼 뒤로 가서 앉아 조각상처럼 말없이 움직이지 않았다. 제럴드는 처음엔 속으로 웃었다. 누가 먼저 지치나 두고 보자. 하지만 곧 부드러운 손바닥에서 어떤 은근한 따뜻함이 그의 손으로 스며드는 듯 했다. 심장이 빨라지고 숨이 고르지 않게 흐트러졌다. 온갖 상상이 머릿속에서 춤을 췄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꿈꾸듯 말했다. 이거 좋네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는 마치 부드러운 구름 속으로 가라앉는 듯 했다. 온몸을 감싸는 공기는 완전한 평온으로 가득했다. 그 뒤로는 기억이 없다. 깊고 꿈도 없는 잠이 그에게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눈을 떴을 때 커튼 틈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다. 그의 손은 이불 위에 홀로 놓여 있었고 금발의 요정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4장 발견. 며칠 동안 제럴드는 어쩔 수 없이 방에 머물러야 했다. 모두가 방에 갇힌 그의 지루함을 덜어주려 애썼다. 어머니는 그를 위로해 주었고 벨라는 노래를 불러주었으며 루시아는 책을 읽어주었고 에드워드는 극진히 보살폈다. 집안 사람들 모두 단 한 사람을 빼고 젊은 주인을 기꺼이 섬겼다. 그러나 뮤어 양만은 그 곁에 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를 가장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역시 뮤어 양뿐인 듯했다. 그는 곧 다른 이들에게 실증을 느꼈다.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다. 그녀의 독특한 성격이 떠올랐고 그녀라면 이 무료함을 달래줄 수 있겠다는 변덕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무심한 듯 벨라에게 뮤어양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나 아무 소득도 없었다. 벨라는 그저 뮤어양이 잘 지내며 어머니를 놀라게 할 무언가 근사한 일을 하느라 몹시 바쁘다고만 했다. 에드워드는 요즘 통 그녀를 보지 못한다며 불평했고 루시아는 아예 그녀의 존재를 무시했다. 병실에 누운 그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옆방에서 일하던 하녀 둘의 수다였다. 그들로부터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뮤어 양이 코번트리 씨 방에 들어갔던 일로 보퍼트 양에게 꾸중을 들었다는 것. 그녀는 그것을 아주 온화하게 받아들였고 그 뒤로 두 젊은 신사 모두를 조심스럽게 피해 다니고 있다는 것. 그러나 에드워드 씨가 그녀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음만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다는 것까지. 제럴드는 그 이야기를 곱씹으며 혼자서 즐거워했고 그 탓에 멍하니 있는 바람에 여동생의 신경을 건드렸다. 오빠, 네드 오빠에게 임관되었다는 전갈이 도착한 거 알아? 아주 흥미롭네. 계속 읽어봐, 벨라. 정말 답답해. 내 말 한마디도 안 듣고 있잖아. 벨라는 책을 내려놓고 다시 소식을 전했다. 다행이군. 그럼 최대한 빨리 떠나게 해야겠지. 아마 본인도 그러길 원할 거고. 제럴드는 몽상에서 깨어났다. 괜히 말 돌리지 마. 나 다 알거든. 난 네드 오빠가 참 어리석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뮤어 양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행동했어.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아쉬워. 난 연인들 구경하는 걸 좋아하거든. 오빠랑 루시아 언니는 너무 차가워서 조금도 재미가 없거든. 루시아와 나에 대한 그런 헛소문은 그만해줘. 우린 연인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닐 거야. 적어도 난 이 얘기가 지긋지긋해. 당분간은 너나 어머니나 이 문제를 꺼내지 않았으면 해. 오빠, 엄마가 얼마나 바라는지 알잖아. 아빠의 뜻이기도 했고. 루시아 언니가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째서 모두를 행복하게 할 일을 그만두자고 해? 난 행복하지 않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난 어떤 약속에도 묶여있지 않고 준비되기 전엔 묶일 생각도 없어. 자, 이제 네드 얘기나 하자. 벨라는 크게 상심했지만 따랐고 에드워드는 현명하게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몇 달간 집을 떠날 준비를 했다. 그의 출발을 앞둔 일주일 동안 집안은 떠들썩했다. 모두가 그를 위해 분주했지만 뮤어 양만은 예외였다. 그녀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매일 아침 벨라에게 수업을 했고 오후에는 코번트리 부인과 함께 외출했으며 거의 매일 저녁 존경의 저택으로 가 책을 읽어드렸다. 존경은 자신의 바람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네드가 떠나는 날 그는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마치고 내려왔다. 얼굴이 몹시 창백했다. 그는 허락되는 한 벨라의 작은 방에서 뮤어 양과 최대한 오래 머물렀던 것이다. 잘했어, 벨라. 뮤어 양께 잘해드려. 그는 여동생에게 속삭이며 입을 맞췄다. 그럴게, 꼭. 벨라는 눈물을 머금고 대답했다. 어머니 잘 부탁해. 그리고 잊지 마, 루시아. 그는 사촌의 아름다운 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걱정 마. 둘은 내가 떨어뜨려 놓을게. 루시아가 낮게 속삭였고 제럴드는 그 말을 들었다.
에드워드는 형에게 손을 내밀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형을 믿어. 그래도 돼, 네드. 그는 떠났고 제럴드는 루시아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참을 생각하다가 며칠 뒤에야 이해했다. 이제 네드가 갔으니 뮤어 양의 모습을 드러내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뮤어 양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에드워드를 피하던 때보다 그를 더 철저히 피했다. 저녁에 음악을 기대하며 응접실에 가면 루시아만 있었다. 벨라의 방문을 두드리면 항상 문을 열기 전 잠깐의 정적이 흘렀고 노크 전까지 들리던 뮤어 양의 목소리는 그가 들어오면 감쪽같이 사라졌다. 서재에 가면 급히 옷자락 스치는 소리와 달려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정원에서도 그녀는 늘 그를 피해 다녔다. 혹시 복도나 식당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뮤어 양은 고개를 숙인 채 가장 짧고 차가운 인사만 남겼다. 이 모든 것이 그를 몹시 신경 쓰이게 했다. 그녀가 피할수록 그는 더 보고 싶어졌다. 그건 단지 오기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변명했지만 짜증이 나면서도 이상하게 재미있었다. 그는 게으른 성미대로 그녀의 작은 회피를 방해하는 데서 묘한 즐거움을 느꼈다. 마침내 인내심이 바닥났고 이 기묘한 행동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재의 문 하나를 잠그고 열쇠를 숨겼다. 뮤어 양이 존경을 위해 책을 가지러 서재에 들어가는 순간을 기다렸다. 그녀가 벨라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고 자신이 어머니와 함께 있다고 그녀가 믿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슬며시 뒤따라가며 혼자 미소를 지었다. 뮤어 양이 의자 위에 올라 위쪽 책장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그는 말을 꺼내기 전 잠깐 동안 가느다란 허리와 고운 발목을 볼 수 있었다. 그때 그가 입을 열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뮤어 양? 그녀는 깜짝 놀라 여러 권의 책을 떨어뜨리며 얼굴이 붉어졌다. 괜찮습니다. 계단은 제가 가져오면 돼요. 감사합니다. 제 팔이 더 편할 겁니다. 하나는 멀쩡하고 요즘 너무 놀고 있어서요. 기꺼이 쓰시죠. 무엇을 찾으십니까? 갑자기 놀라서 잊어버렸네요. 지는 도망칠 궁리를 하는 듯 주변을 둘러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실례를 무릅쓰고 한 가지만요. 열흘 전 저에게 주신 그 마법 같은 잠에 아직 감사 인사를 못 드렸어요. 그동안 계속 저를 피하셔서요. 무례하게 굴려는 건 아닙니다만. 그녀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가 목소리에 아픔을 담아 덧붙였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코번트리 씨. 전 그저 지씨를 따를 뿐입니다. 누구의 지씨입니까? 그는 여전히 그녀가 지나갈 수 없게 서 있었다. 묻지 마세요. 당신과 관련해 명령할 권리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선의에서 나온 일이라는 것을 믿어주세요. 저희에겐 어리석게 보일지라도요. 그러니 화내지 마시고 저처럼 웃어 넘기시고 저를 보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녀는 돌아서려다 그를 내려다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입술에는 미소가 있었으며 슬픔과 장난기가 섞인 표정이 기묘하게도 매혹적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노기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이 집에서
명령할 권리가 있는 분은 어머니나 저뿐입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미치광이나 전염병인 것처럼 피하라고 하셨습니까? 묻지 말아주세요.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제가 약속을 어기길 원치 않으시겠죠? 그녀는 웃음을 머금은 채 장난기 어린 아기가 담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루시아구나. 그는 그 순간 사촌이 몹시 싫어졌다. 미어양이 내려오려 하자 그는 붙잡으며 간절하되 미소를 잃지 않고 말했다. 저를 이 집의 주인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부드럽고 순종적인 억양은 존중과 신뢰, 호의를 함께 전했고 남자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그 미묘한 울림이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표정이 누그러졌고 이전에 한 번도 보내지 않았던 시선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렇다면 제가 터무니없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제 말도 들어주시겠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런 상황이 저는 몹시 불쾌합니다. 누군가의 자유와 편안함을 제약하는 존재가 되는 건 견딜 수 없거든요. 그러니 부디 오고 가시는데 아무 제약도 두지 마시고 루시아의 엉뚱한 행동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선의는 있지만 통찰도 요령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왜죠? 어쩌면 지금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방금은 어리석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혼란과 고통이 뒤섞인 얼굴을 했다. 제럴드는 인내심을 잃고 곧바로 대꾸했다. 여자분들은 정말 수수께끼군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런 삶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원하지 않습니다. 저에겐 몹시 고통스럽거든요. 전 제 모습 그대로 있고 싶고 자유롭고 싶고 주변의 신뢰를 얻고 싶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평화를 깨뜨리는 건 친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고 따를 뿐입니다. 벨라 양에게는 머물겠다고 약속했지만 보퍼트 양과 또는 당신과 다시 이런 문제를 겪느니 차라리 떠나겠습니다. 미어 양은 격정적으로 말하며 눈에 불꽃을 띠고 서 있었다. 얼굴과 목소리에 갑작스러운 열기와 기계가 실려 제럴드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분노했고 상처받았고 자존심이 상해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녀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이전의 온순한 모습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제럴드는 전율했고 그녀가 명령하듯 손짓하며 말했을 때 더 놀랐다. 그 책을 건네주시고 비켜주세요. 가야겠습니다. 그는 그대로 따랐다. 손을 내밀기까지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가볍게 내려와 문으로 향했다. 그러다 돌아서서 같은 분노의 목소리, 불타는 눈빛과 붉어진 뺨으로 숨가쁘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말할 권리가 없다는 것쯤은 알아요. 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참겠지만 하지만 더는 견딜 수 없을 때 진짜 제 모습이 터져나와 모든 것에 반항하게 될 거예요. 차갑고 침착한 기계처럼 사는데 지쳤어요. 저 같은 열정적인 성품에겐 불가능해요. 더는 그러려 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사랑하는 건 제가 막을 수 없어요. 그들의 사랑을 원하지도 않아요. 전 그저
조용히 내버려 두시길 바랄 뿐인데 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에겐 미모도 재산도 신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젊은이들은 제 솔직한 관심을 다른 감정으로 착각해 저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건 제 불운입니다. 절 어떻게 생각하시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당신께 해를 끼칠지도 모르니까요. 그녀는 거의 사납기까지 한 말투로 이렇게 말하더니 경고하듯 손짓을 하고는 서둘러 방을 나갔다. 제럴드는 마치 갑작스러운 천둥 돌풍이 집안을 휩쓸고 지나간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는 몇 분 동안 그녀가 떠난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문득 일어나 여동생에게 가서 늘 하던 느긋하고 온화한 말투로 말했다. 벨라, 네드가 미호 양께 잘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던가? 응, 그래서 그러려고 애쓰고는 있어. 그런데 요즘 미호 양이 너무 이상해. 이상하다니? 어떻게? 가끔은 조각상처럼 차갑고 고요하다가 또 가끔은 몹시 불안해 보여. 밤에 우는 것도 알아. 내가 못 들을 거라 생각할 때 쓸쓸하게 한숨 쉬는 것도. 분명 무슨 일이 있어. 네드를 그리워하는 걸까? 제럴드가 말했다. 아니야, 전혀. 네드 오빠가 떠난 걸 오히려 크게 안심하는 것 같아. 난 뮤여 양이 누군가를 아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뮤여 양을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닐까 걱정돼. 혹시 시드니 씨 아닐까? 전엔 시드니를 자기만 있는 바보라고 부른 적은 있지. 하지만 그게 꼭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 그 사람 얘기를 직접 물어본 적은 없어? 제럴드는 자기 호기심이 부끄러웠지만 순진한 벨라를 붙잡아두고 묻고 싶다는 유혹을 떨칠 수 없었다. 한번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특유의 비극적인 눈빛으로 나를 보더니 아주 애처롭게 이렇게 말했어. 내 작은 친구, 내가 겪어온 일들을 벨라는 결코 겪지 않기를 바래요. 평생 벨라의 평화가 흔들림 없이 지켜지기를. 그 뒤로는 더는 묻지 못했어. 난 진이 정말 좋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오빠가 방법을 좀 생각해 줄 수 있어? 그래서 말인데 네드가 떠났으니 이젠 우리와 좀 더 어울리게 하면 어떨까 싶었어. 혼자 있으면 너무 쓸쓸할 거야. 나도 그렇고. 뮤여 양은 참 유쾌한 사람이고 난 그녀의 음악이 아주 좋아. 어머니께도 즐거운 저녁이 필요하잖아. 그러니 네가 좀 움직여서 가족 모두에게 좋은 쪽으로 일을 좀 꾸며봐. 말은 참 근사한데 난 이미 몇 번이나 제안했어. 그런데 루시아 언니가 늘 일을 망쳐. 오빠가 네드 오빠처럼 될까봐 걱정하거든. 정말 말도 안 되지. 루시아는 아니 바보라고는 안 하겠어. 마음만 먹으면 분별력도 있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어머니와 이야기를 해두면 루시아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어. 제럴드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해볼게. 하지만 지는 요즘 삼촌에게 책 읽어드리러 자주 가잖아. 삼촌은 통풍이 심해지셔서 그 집에 더 오래 머무르시고. 그래서 저녁엔 거의 못 봐. 지금도 가는 것 같아. 젊은 사람뿐 아니라 노인도 사로잡을 기세야. 지는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거든. 제럴드는 현관을 통해 사라지는 가느다란 검은 실루엣을 바라보았다. 벨라가 무심하게 내뱉은 말에서 비롯된 불편한 상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슬며시 자리를 떠 자신을 찾는 듯한 사촌을 피해 저택 쪽으로 발길을 옮기며 혼잣말을 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보자. 그런 일들은 실제로도 일어나니까. 삼촌은 세상에서 제일 순한 분이고 그녀가 야망이 있다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어. 그때 하인이 달려와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제럴드는 들여다보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 저택에 도착해 조용히 존경의 서재로 갔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는 평화롭고 안락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존경은 안락 의자에 기대 발을 쿠션 위에 올린 채 앉아 있었다. 통풍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듯 단정했고 잘 관리한 늠름한 노신사의 모습이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듣고 있었고 그 시선은 곁에 앉아 음악 같은 목소리로 책을 읽는 진 뮤어에게 머물러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칼에 반짝였고 뺨에는 부드러운 장밋빛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잘 읽고 있었지만 제럴드는 그녀의 마음이 온전히 거기 있지는 않다고 느꼈다. 존경이 하는 말을 듣느라 잠시 책 읽기를 멈췄을 때 그녀의 눈빛은 뭔가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듯 했고 손에 턱을 괜 채 참을성 있는 피로를 드러내고 있었다. 가엾은 사람, 내가 큰 오해를 했군. 노인을 사로잡으려는 생각은 없고 그저 친절로 기쁘게 해드리는 거야. 피곤해 보이는군. 이만 끝내주자. 제럴드는 노크도 하지 않고 들어갔다. 존경은 체념 섞인 정중함으로 뮤어 양은 완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어머니가 안부를 전하셨어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편안하긴 한데 지루해. 그래서 오늘 저녁엔 젊은 사람들을 좀 불렀어. 벨라에게 약속했던 옛날 의상과 소품을 킹 부인이 꺼내두었어. 네드가 있을 때처럼 오늘은 재밌게 놀아보자고. 알겠습니다, 삼촌. 네드가 떠난 뒤로 우리가 다들 처져 있었으니 조금은 흥겨워지는 게 좋겠군요. 뮤어 양도 지금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 차도 부탁하고 다른 준비도 좀 도와주어야 하고. 이제 책은 그만 읽고 그림이나 보며 좀 쉬도록 해요. 그녀는 딸처럼 순순히 따르며 기꺼이 자리를 떴다. 참 매력적인 아가씨야, 제럴드. 난 그녀에게 큰 관심이 있어. 그 자체로도 그렇고 그 어머니 일로도. 어머니라뇨? 그분에 대해 뭘 알고 계십니까? 제럴드는 크게 놀랐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레이스 하워드 부인이었어. 20년 전 가난한 스코틀랜드 목사와 도망쳤지. 가문에서 내쳐졌고 아주 쓸쓸하게 살다 세상을 떠났지. 남긴 건 프랑스의 작은 기숙학교에 맡겨진 고아 딸 하나뿐이었지. 저 아가씨가 바로 그 딸이야. 참 훌륭한 아가씨지. 네가 몰랐다는 게 오히려 놀랍구나.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은 게 그녀답네요. 참으로 이상하고도 자존심 강한 사람이에요. 하워드 부인의 딸이라니 정말 뜻밖의 사실이군요. 제럴드는 그 사실 하나로 여동생의 가정교사에게 훨씬 더 큰 흥미를 느꼈다. 그 역시 여느 영국 신사들처럼 혈통과 신분을 겉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힘든 삶을 살았지만 기계가 있는 아가씨야. 어디서든 자기 길을 만들겠지. 존경이 감탄하며 말했다.
네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제럴드가 불쑥 물었다. 아니, 어제 나에게만 말했어. 내가 우연히 귀족 명부를 보다가 하워드 가문을 언급했더니 자신도 모르게 그레이스 부인을 어머니라 부르더군. 그래서 전부 알게 됐지. 외로운 아가씨가 마침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시드니와 네드를 거절한 거군요. 자신이 그들과 동등하다는 걸 알고 본래 자기 것인 신분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니, 그녀는 탐욕스럽지도 야망에 찬 사람도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 존경이 물었다. 제럴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시드니 부인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 미어 양은 동적을 받고 싶지 않다며 그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 아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지만 그건 미묘한 문제라 난 묻지 않았어. 주소를 알아내는 대로 시드니에게 편지를 쓰겠어요. 우린 워낙 가까웠으니 몇 가지 물어볼 수는 있겠죠. 미어 양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마 그 이야기를 의심하는 게냐? 존경이 녹이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삼촌. 솔직히 말해 전 그녀를 본능적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부당하다는 건 알지만 도무지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로 날 불쾌하게 하지 마. 나도 사람 보는 눈과 경험은 있어. 난 미호 양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동정하고 있어. 너의 그런 태도가 그 아가씨를 요즘처럼 우울하게 만든 건 아닐까? 존경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조카를 바라보았다. 분위기가 험해질 기미를 느낀 제럴드는 급히 말을 끊었다. 지금은 이 문제를 논의할 시간도 의지도 없습니다, 삼촌. 다시는 불쾌하게 하지 않을게요. 벨라에게 삼촌 말씀을 전하고 1시간쯤 후에 뵙겠습니다. 그는 공원을 가로질러 돌아가며 속으로 생각했다. 존경하는 어르신도 네드처럼 매혹되기 시작했군. 도대체 그녀는 어떻게 사람을 사로잡는 거지? 하워드 부인의 딸이면서도 우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니 이해가 안 되는군. 지금까지 가면 뒤에서 또는 여자의 힘 4장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정말 저는 아직도 보면 볼수록 아니 어디까지가 진뮤어의 진심이고 어디부터가 계략일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의심을 내려놓고 보면 진뮤어는 오히려 행동을 조심하고 거리를 좀 두려고 하고 굉장히 또 다재다능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그냥 어딘가 가녀린 연약한 지켜주고 싶은 그런 여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주 주변 남자들이 약간 속수무책으로 빠지는 느낌이죠. 정말 말 그대로 마성의 여인인가요? 에드워드는 짐 뮤어에게 사랑을 느끼고 질투심 때문에 형을 죽일 뻔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존경도 짐 뮤어의 매력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제럴드만이 그 진 뮤어에 대한 그 흔들리는 마음과 의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관계들은 다음에 어떻게 전개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